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제대로 한번 이해하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어떠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면 1시간 이내 아니면 길면 1시간 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뭐 하려면 서너 시간도 갈 수는 있어요. 일단 블록체인이 중요하냐, 암호화폐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암호화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나서 암호화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여기 보면 2008년 11월 1일 토요일이네요. 좀 역사적인 순간이죠. I've been working on a new electronic cash system that's fully peer-to-peer with no trusted third party. 라는 걸로 연구해왔다. 그래서 이 논문이 여기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메인 프로퍼티는 뭐냐면 더블 스펜딩이 안 된다. 피어 투피어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다른 트러스트 파트한테 뭐 주는 게 없다. 돈을 주는 게 없다. 그다음에 participants can be anonymous. 익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새로운 코인은 해시캐시 스타일로의 proof of work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 위한 프루프 오브 워크가 결국은 그 더블 스펜딩을 막는 네트워크에 힘을 주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역사적인 논문을 쓴 거죠. 논문만 쓴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논문 앱스트랙트를 읽어보면 purely 아주 순수한 피어 투피어 버전이 생겼다. 일렉트로닉 캐시에. 근데 그것은 결국 온라인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할 거다. 원 파티부터 다른 파티로부터 directly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예, 어떤 금융기관 없이. 그다음에 디지털 서명은 이런 일부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메인 베네핏이 없어진다. 만약 서드 파티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면 더블 스펜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여기서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 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network. 피어 투피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더블 스펜딩을 막는 그런 이중 지불이죠. 전자화폐 문제점은 이중 지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CPU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블록체인이란 말이 여기 the longest chain 그죠? 그다음에 여기 ongoing chain 어떻게 보면 이 체인이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말도 없죠. 그냥 the longest chain. 예,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건 사실은 이 비트코인 피어 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인 비트코인을 만들려고 나온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중요하냐 암호화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암호화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는 나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블록체인이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암호화폐는 살아도 블록체인은 죽을 수 있고 암호화폐가 죽으면 블록체인은 죽는단 말이에요. 예. 결국 암호화폐에 달려 있는 거죠. 어,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그날의 비트코인 가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덤프를 하는데 이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64만 개의 블록이 나왔을 때네요.
여기는 지금 67만 개. 여기는 이건 또 가려졌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 거는 68만 개, 68만 개, 68만 4천 개의 블록이 나왔을 때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64만 개 블록이 나왔을 텐데, 그때만 해도 쌌죠. 비트코인이 11,000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5만 9천 불, 5만 7천 불,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2021년 5월 18일 현재로는 4만 5,359불. 제가 조금 전에 5시 26분에 덤프를 한 거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블록체인닷컴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현재 최신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최신 블록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홈페이지 가볼까요? 예, 이건 최신 블록이죠. 최신 블록을 눌러보면 이 최신 블록에 대한 정보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이 블록 안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이 다 있어요. 다 보이죠, 이게 지금. 신기하죠? 모든 게 다 보여 있어요. 이 블럭이 5월 18일 지금 조금 전이네요. 5시 14분에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죠? 가장 최근의 블럭이. 그죠? 68만 4,067번째 블럭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그 2076개의 거래가 들어있네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이제 머클 루트니 뭐 이런 거 공부하실 텐데요. 사이즈는 1메가 조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논스라는 게 이제 나오면 논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논스. 그 다음에 이 블럭을 하나 만들므로써 채굴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6.25 비트코인. 6.25 비트코인이니까 오늘 현재는 아까 얼마예요? 4만 5천 불이라고 치면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이거 하나 만든 사람이 한 3억 정도 벌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피도 벌어가는데 거래 수수료도 0.64 비트코인.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5천만 원을 치면 한 3천만 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네요. 2천 개 지금 트랜잭션의 개수가 몇 개죠? 2천 개. 2천 개의 트랜잭션인데 3천만 원을 썼으니까 한 트랜잭션당 15,000원을 쓴 거예요. 거래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아주 큰 거래가 아닌 이상은 한 번 최소 평균 거래 수수료가 15,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누가 누구한테 보낸 그 거래 기록이에요. 아까 몇 개의 기록이 있다고요? 2076개. 이 기록들이 다 여기 지금 보여 있는 겁니다. 요 한 블럭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타고 들어가면요.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 블럭을 만들 때는 자기가 마이닝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줬거든요.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뷰 얼 블락스. 그동안 지난 십몇 년 동안 만들어졌던 블락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기하죠?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가격은 지금 이렇게 막 11,000불일 때고 막 이렇게 등락이 이제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어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건 이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 근데 이거는 적어도 필수적인 지식인 것 같기 때문에 어 제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중요한 책을 하나를 보시려면 이 이병욱 씨의 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책을 보시고요. 하나 더 보겠다 그러면 김석원 박사님의 이 책도 괜찮고요. 이병욱 씨 책이 너무 재밌다 그러면 요 책도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 까만 책이 더 나았어요. 근데 까만 책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 좀 더 업데이트되어 있긴 하죠. 하지만 이 까만 책이 아주 최고의 책입니다. 예, 한번
이 책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는 이 책과 이 김석원 박사님의 책을 많이 참고해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그 말 그대로 코인이니까 우리가 무슨 지갑에 뭘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지갑에 뭘 집어넣는지, 지갑에 뭐가 있는지. 근데 저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지갑엔 코인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썼죠. 비트코인 지갑엔 코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인이 지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코인은 그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에 있는 거래 기록을 그때그때마다 가져와서 보여줄 뿐입니다. 아까 60여 개의 60여만 개의 블락들이 있었죠. 그동안 그 블락에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 지갑일 뿐입니다. 아까 보지만 비트코인에서의 그 거래는 투명하게 다 보이죠.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다는 게 다 나와요. 단지 그게 실제 그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예. 단지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바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만약 정부의 뭐 기관들이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 미국 CIA, NSA 이런 정보기관들이 이 블록체인의 거래를 다 들여다보면서 너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돈 세탁이 아닐까 추적해 볼 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지갑을 쓴다라는 거 뭐냐면 나의 개인 키를 가지고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도처에 흩어진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보낸 기록, 그 다음 내가 또 돈을 쓴 기록, 이걸 모아서 지갑에 합산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블록에 산재해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잔액을 한 곳에 모아서 그냥 합산해 보여주는 것이 비트코인 지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진짜 돈은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 돈이 없어지죠. 근데 비트코인은 지갑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가끔가다 그런 사건들 일어나죠. 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뭐 찾을 수가 없다. 뭐 비트코인 개인 키 뭐 분실을 해서 어떤 뭐 사망 어떤 사람 어떤 뭐 암호화폐 기로서든 개인 키를 잃어버려서 파산하기도 하고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주변 사람한테 개인 키를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죽으면요 그냥 그건 못 찾아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갑부 돌연 숨지자 상속재산도 사살했다. 이게 다 뭐냐면 이 개인 키를 분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또 이제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중간에 하겠다 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얼마나 그런 또 회사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소는 아예 개인 키를 잃어버려서 파산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설계고 어떤 것이 그 설계로부터 나온 결과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영영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 이 사람은 좀 일본 사람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진짜 일본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자기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어떤 호주 사업가 자기라고 했다가 아마 아닌 걸로 밝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끔 자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나카모토 사토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는 교수인지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알기로. 예. 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나카모토 사토시의 생각은 뭐였을까? 일단 설계 원리라고 제가 한번 써야 되겠다. 비트코인 앤 블록체인의
설계 원리. 예. 아까 뭐 또 사토시의 마음이죠. 사토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토시의 설계죠. 사토시가 설계한 거예요. 그 설계. 일단 사토시는요, 총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앞으로는 2,100만 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총 블록은 10분의 1개가 생성되도록 설계됐어요. 이게 지금 설계예요. 이 설계 원리예요. 예, 한번 보죠. 아까 거기에 얼마나 자주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 블락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만들어졌네. 2분 전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2분 전에 하나 만들어졌고 28분 전, 43분 전, 한 20분 걸리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는 어때요 또? 13분 걸리죠? 또 1시간 걸렸다고 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1시간 안에 한 6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 여기 보면 2hour라고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되는데 3hour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2hour랑 3hour만 대충 더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한 14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 10분의 하나 정도 생성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총 2,100만 개를 만들 건데, 총 2,100만 개를 만들 건데 21만 개의 비트코인이 생길 때마다 블록당 비트코인 채굴 개수는 반감되도록 설계했어요. 21만 개가 생길 때마다. 첫 21만 개가 나올 때는 블록당 50개 비트코인이 생성되도록. 1월 3일 날 처음으로 이걸 했네요. 아까 논문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시스템을, 아까 논문은 2018년에 발표를 했고 2009년 1월 3일 날 첫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블락을 하나 만들면 50비트코인을 지급했어요. 첫 21만 개에는. 첫 21만 개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21만 개까지는 25개를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1만 개 하니까 어떻게 돼? 63만 개. 63만 개의 블록이 나올 때는, 그때는 저게 첫 21만 개 블록이, 블록이 생길 때, 첫 21만 개 블록이 생길 때까지는 블록당 50개. 제가 여기를 좀 비집는 거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21만 개의 블록이 생길 때마다. 블록당 비트코인 채굴 개수가 반감돼서 첫 21만 개의 블록이 생길 때까지는 블록당 50개의 비트코인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21만 첫 번째부터 21만 개 블록까지는 50개의 비트코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21만 1번째부터 42만 번째까지는 25개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한 등비급수 같이 더하면 21만 곱하기 50 더하기 25 더하기 12.5 더하기 6.25. 지금 보세요. 지금 21만 개, 21만 개, 21만 개에서 63만 개. 63만 개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바로 6.25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어떤 블럭을 하나 봤더니 채굴한 사람한테 얼마 줬다고 나옵니까? 6.25 여기 줬죠. 이게 뭐냐면 나카모토 사토시의 설계라는 거예요. 설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1개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나 보세요. 1시간에 6개. 그죠? 그러니까 24시간에 144개. 결과적으로 1년에 약 52,560개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지금 63만 몇 개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68만 개. 68만 개니까 어떻게 돼요? 10년이면 52만 개인데 12년이면 한 60만 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13년이면 이제 지금쯤 되겠네. 13년 정도 된 거예요, 우리가. 그죠? 2009년에서 13년 정도 더하면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맨 처음 블록은 사토시가 50코인을 받은 거래 기록만 존재하죠. 맨 처음에는. 요게 설계예요.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사,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카모토 사토시는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보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이건 블록 번호가 제로예요. 예, 제로. 제네시스 블록입니다. 그리고 생성 시간은 2009년 1월. 50만 번째 블록은 2017년에 나왔고 이 평균 보통 크기는 1메가 정도. 예, 그것도 사실은 블록 하나의 크기가 1메가 정도. 이것도 사실은 설계예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래서 블록 하나에 보통 2,000여 개의 거래가 기록됩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여기 2,174개, 그죠? 684058은 그다음에 684065는 여긴 또 거래가 1,400개밖에 안 들어갔네, 그죠? 여기는 1,952개, 그죠? 예, 그래서 거래가 보통 2,000여 개의 거래가 기록되고 그렇게 돼서 거래 하나의 크기가 있어서 블록 하나의 크기가 한 1메가 정도 돼요. 그럼 그동안 지금 오늘 현재 몇 개라고? 한 68만 개면요. 68만 개인데 68만에다가 1메가를 곱하면 결국은 68만 기가 68만 메가 그러니까 공세기를 지우면 680기가 680기가니까 요즘 PC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PC를 안 사봐서 지금 보면 1테라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가 있대. 7만 6천 원밖에 안 하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 노드에 여러분들 참여하려면 지금 저한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만 있는 PC를 해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서 그 노드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카모토 사토시가 잘 설계해서 이렇게 지금 10년이 됐는데 13년 정도 됐는데 원테라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원테라도 안 쓰잖아요. 하드디스크를 블록을 저장하는데.
블록들을 다 저장하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블록체인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그것도 계산해 볼 수 있죠. 왜냐면 60 결국은 음, 여기 보면 2140년 한 4월 18일쯤 아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때 살아계실 분이 있겠죠. 저는 살아있을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2000년생 뭐 이런 분들도 2000년대 이후생은 이제 140살까지만 잘 사시면 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건 이제 채굴이고요. 그럼 블록체인은 끝나냐?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돼요. 단지 채굴이 끝나요. 채굴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거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채굴 끝나면 채굴 안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어,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수수료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 보면 50만 번째 블록을 채굴한 사람은 12.5 비트코인을 가져갔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2,700개의 거래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래들의 수수료를 다 합치면 또 한 3.39 비트코인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여기 난이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 만들 때는 난이도가 1이었지만 점점 난이도를 늘려서 이게 컴퓨터가 빨라지잖아요. 컴퓨터도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게 만든 거예요. 10분에 하나씩. 그래서 블럭이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은. 그걸 조절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빨리 블럭을 만들거나 너무 늦게 만들거나 하지 않도록. 어,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단점은 벌써 이게 나오죠. 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결국은 10분에 2,000개 정도밖에 트랜잭션을 못 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예. 그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의 단점입니다. 내가 비트코인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거래소에서는 그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잠깐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를 거래소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블록체인 안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잠깐 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정도 하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21만 번째 블록까지 만들어질 때 이제 블록 21만 개가 만들어졌고 그때마다 처음에 50 비트코인씩 나왔다가 21만 1번째부터 42만 번째까지는 이제 25 비트코인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제가 2020년 5월 12일 날 5월 12일 날에 보면 12일 날 며칠 안 됐네요. 작년이구나. 63만 번째 블럭이 생성됐던 그 기사가 난 거를 제가 여기 좀 올렸고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요. 블록 한 개당 6.25개의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일어납니다. 5월 11일까지 한 사람들은 좋았죠. 그죠? 예. 또 점점 이렇게 비트코인의 채굴이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안에는 뭐가 써있 아까 살짝 보긴 했어요. 어떤 이 비트코인의 버전이 나오고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머클 루트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 타임스탬프는 그냥 어떤 시간 이제 이 시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채굴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일반 거래는 이제 아까 2천여 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 채굴자가 가져가는 것은 채굴의 대가와 대가라고 해야 돼요. 요즘 이게 표준어가 대가예요. 대가예요. 표준어. 대가는 대가의 잘못이구나.
이제는 그 바뀌었네요, 그죠? 이거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태그의 대가와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수수료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거래할 때는 내가 빨리 이 거래가 처리되길 바라면 수수료를 많이 주면은 수수료가 높은 거래. 여러분이 만약 1 비트코인이 있어요. 딴 사람한테 0.5 비트코인을 준다. 그럼 원래는 딴 사람한테 0.5 비트코인을 주고 나는 0.5 비트코인이 남겠죠. 근데 그때 수수료를 얼마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채굴하는 사람들이 수수료가 높은 거를 먼저 블록에 넣기 때문에 어, 많이 수수료를 줄수록 거래가 더 빨리 성사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또 너무 수수료를 아끼다 보면 거래가 영영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또 수없이 뭐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를 하죠. 예. 얼마나 많아요. 하드 포크 뭐죠? 하드 포크 오브 비트코인.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여기 보면 위키피디아 비트코인 포크스 비트코인의 수많은 그 버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하드 포크가 있고 또 소프트 포크가 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나중에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비트코인의 어떤 핵심만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블로그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게요. 블로그 안에는 결국 거래들과 그 블록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가 들어간다.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하고요. 또 봅시다. 좀 더 자세히 가면 4바이트는 이 블록의 크기를 표시하고요. 80바이트는 블록의 헤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 블록 내 전체 거래 내역 개수를 적어주고 그다음에 모든 거래 내역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채굴자는 블록에 담긴 거래 수수료도 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거래를 블록에 담으려고 하고 수수료가 높은 거래를 담으. 그러니까 이 1메가 그 블록의 크기 제한 그것을 넘지 않는 상까지 최대한 늦겠죠. 여러분들이 채굴자라면 왜 이거 넣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거래를 늘려고 하겠죠. 그죠? 정확하게 블록체인 어, 사이즈 리밋 오브 블록 블록 인 비트코인 1메가바이트 이게 1메가바이트니까 더 이상 실제 맞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사이즈가 여기 12388087 여기다 더 넣고 싶었는데 거래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뭐야? 여러분 아무거나 눌러 보시면 얘가 도대체 예, 거래 길이를 보세요. 사이즈 133 바이츠. 요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를 이제 1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게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나 더 넣고 싶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죠. 제가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좀 애를 쓰는 건데 그다음에 좀 헤더 아까 헤더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헤더는 버전이 들어가고 이전 블럭에 해시가 들어가요. 그거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머클 투리 루트 해시 말씀드릴 거고
타깃 난이도 이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난스. 이 난스라는 걸 찾는 과정이 채굴이에요. 이 난스를 찾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난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난스가 여기 이런 숫자들 있죠.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걸 사실은 요게 채굴이에요. 예, 이게 제일 어려운 이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따가 또 난스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해를 한 기술, 피어투피어적인 거, 피어투피어, 그 다음에 블록체인, 비대칭키, 암호화, 해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씩 배웁시다. 먼저 해시를 합시다. 해시. 해시는 P2P와 블록체인에서 어 이제 해시는 블록체인과 같은 P2P 네트워크에서 어떤 정보의 존재를 효율적으로 찾거나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블록체인에서는 각 블록을 체인 구조로 연결할 때 전후의 블록의 해시 값을 상호 기록하게 함으로써 기존 블록을 어떤 다른 주체가 함부로 고칠 수 없게 한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에도 해시가 사용된다. 근데 이제 해시가 뭐냐? 해시가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얘기해 보죠. 해시는 어떤 정보를 축약해서 특징 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어떤 수를 나눈 나머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떤 수를 나눈 나머지. 근데 이제 해시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해시는 좋은 해시 함수의 특징은 두 메시지가 미세하게 달라도 해시가 아주 크게 달라져요.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숫자의 나머지는 약간 그렇지 않죠. 숫자 나머지는 어떤 숫자를 393을 뭐 79로 나눴을 때랑 394를 79로 나눴을 때랑 해시가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나머지 같은 게 해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좋은 특성을 가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좋은 해시 함수의 특징은 두 메시지가 미세하게 달라도 해시가 아주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두 메시지가 또는 다른 메시지가 우연히 해시가 같을 확률이 거의 제로, 예,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0이라 진짜 0이라는 건 없는데 우연히 다른 두 메시지가 해시가 같게 되는 확률을 거의 0에 가깝게 해야 좋은 해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해시로부터 원문을 복원하거나 추측할 수 없어야 좋은 해시가 됩니다. 즉 비가역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보면은 해시는 한 방향 계산은 쉬운데 역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그런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입력이 x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해시의 결과값이 y를 계산하기 쉽지만 y를 가지고 x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예, 추측 자체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방향 계산은 쉽지만 역방향 계산은 어려운 그런 경우.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 인터넷 샤원온라인.com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BTS를 한번 떠보죠. BTS.
BTS라는 글자에 해시 값이 나온 겁니다. 해시 값이. 지금 보면 굉장히 긴 게 나왔죠. 예. 이게 이제 그 샤1으로 한 건데요. 샤256으로 해볼게요. 샤256. 예, 샤256으로 하면 예, BTS의 지금 해시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강의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면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해봤죠. 예, 샤원 온라인.com에 지금 가서 문자열 BTS의 샤256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지금 0779로 시작되는 그런 긴 어떠한 문자열이 나왔죠. 그럼 BTS의 대문자의 BTS 말고 여기에 어떤 단어나 글자나 숫자 등을 넣어서 해시 값이 첫 자리가 1이 되는 그런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죠? 다시 한번 이 사이트로 한번 가보면은 예, BTS의 지금 요 그대로 하면은 0779가 나오나 볼게요. 대문자로 제가 쳐보겠습니다. 예, 0779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연습 문제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요 앞자리가 지금 문제가 뭐죠? 앞자리가 1이 되게끔 이 BTS 요 앞에 요 샤256이 현재 0, 이 해시 값이 나왔는데 예, 여기 만약 제가 A를 넣어볼게요. 이제 소문자로 해보겠습니다. A를 넣을게요. 앞에 1이 나오는데 0이 나왔죠 지금.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 예, 이번에는 A에다가 다시 B를 넣어볼게요. BTS AB 안 나왔죠? 9가 나왔네요, 그죠? 맨 앞이, 그죠? 그러면 다시 BTS C까지 넣어볼게요. 여전히 안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몇 번 시도했어요? A, B, C 시도했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하죠. 평균 몇 번 정도 시도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해야 이럴 때는 좀 좋은데 예, 지금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안 하니까 제가 좀 아쉽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2 또 넣어볼게요. 안 나왔어 또. F 앞에 1이 빨리 나오길 바라는데 또 안 나왔어. G 또 안 나왔어요. H 또 안 나왔어요. 앞에 1이 나올 만도 한다. 안 나오네요, 그죠? I 안 나왔고 J 나왔습니다. 결국 나왔죠, 나오긴. 네,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몇 번 만에 나왔죠? BTS A, B, C, D, E, F, G, H, I, J 9번 만에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번에 나올까요? 평균적으로 결국 이게 지금 16진수거든요. 여기는 숫자가 16진수는 0부터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16개의 그 숫자나 문자로 이루어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을 이제 16진수라고 하잖아요. 16진수 그러니까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그 16, 그러니까 맨 앞에 1이 나오는 것을 하려면 결국은 16번은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운 좋게 오히려 여기선 지금 A, B, C, D, E, F, G, H, I, J 10번. 10번에 다행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앞에 0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보죠. 앞에 0이 나오는 거 해볼게요. 이번 좀 빨리 해볼게요. 숫자를 해볼게요. 이제는 1, 안 듣네요. 2, 3, 4, 5, 아무거나 막 누를 거예요. D, E, V, 0 나왔죠. 저 앞에 0이 하나 나오는 거를 찾았는데도 좀 한 10번 걸렸죠. 근데 문제 00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못해요. 제가 뭐 00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안 나와요. 00이 나오려면 우리가 몇 번이나 트라이를 해야 됩니까? 16 곱하기 16. 그죠? 16 곱하기 16. 그러니까 몇 번을 해야 돼요? 256번은 제가 트라이를 해야 앞에 00이 나오는 게 겨우 나올 것입니다. 근데 앞에 000이 나오게 하려면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이 되고요. 0000이 나오게 하려면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에서 2에 16승이 되고요. 이걸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BTS라는 것이 마치 처음에 거래 기록이라는 블록이라 보고요. 요게 난스예요. 요 난스를 찾아내는 게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컴퓨터를 무지막지하게 써서 10분 이상 돌려서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 좋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최고라는 사람들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이오릭이라는 거는 여러 해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해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해시 방법이, 예, 이게 SHA-1, MD5, 예, 이 수많은 해시를 쉽게 써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고마운데, 예, 이 알고리즘들은 다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또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2는 뭐냐면 이 문자열의 S 다음에 BTS 다음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해시의 첫 열자리가 다른 문자열이라고 해야 돼요. 단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문자열을 넣어서 해시의 첫 열자리가 모두 0으로. 아까 우리 0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걸 만약 10자리가 되는 해시 엄청 어렵겠죠. 근데 만약 이것이 20개가 되게 하면 더 어렵겠죠. 예. 이게 2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보다 11개가 2배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2배가 아니다. 2배가 아니다. 2의 4승이니까 16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죠?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난이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3은 이걸 이제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이거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예,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난스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어떤 블록의 내용이 있으면 그 블록 내용에다가 난스를 더해서 그걸로 아까 0000이 나오게끔 해시 값이, 그걸 찾는데 보통 10분 정도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 블록체인 채굴자들은 이 블록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원래 이제 이것도 다 하려면 아주 재밌는데 어쨌든 이 블록체인 노드들이 요 그림을 다른 데서 제가 하나 이런 그림을 하나 여기다 가져올까? 예, 이 그림을 하나 가져올게요.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블록체인에 있는 애들은요. 이런 게 지금 이 녹색들이 다 블록체인 노드들이고요. 이게 지금 각 노드들이 블록을 갖고 있죠. 아까 68만 개의 블록 갖는 거 별거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1테라 하드디스크면 충분히 하는 거예요. 거의 소프트웨어 깔고 이제 이렇게 이제 최고로 할 수 있는데 단지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 하드디스크 용량은 크게 필요가 없는데 컴퓨터가 이제 어, 용량이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가 일로 흘러다녀요. 그러면 이제 노드들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피어 투 피어로 이 노드 거래를 처리해 막 그 거래 메시지가 흘러다니거든요. 그럼 그걸 챙겨가지고 딴 애들도 넘겨주고 자기도 블록을 만들어요. 그럼 아까 2000개 정도 1메가짜리 블록을 쫙 만들었으면 이 블록이 블록체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넌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넌스를 계속 내가 빨리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블록에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면 근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제 과제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알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재밌긴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예. 다시 보면요. 그래서 이 블록의 내용들은 이 피어들이 자기를 거치는 그 메시지들, 그 피어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야. 야, 이 메시지 좀 보내줘. 블록에 너 딴 애들한테 보내. 그러면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내 블록에 집어넣겠죠. 블록에 집어넣었으면 내가 딴 애들한테도 이걸 보내는 게 서로 도움이 돼요. 안 보내고 자기가 잡고 있으면 어, 손해가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번 블록 말고 그 다음 블록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블록을 딴 애들이 내 블록에 있는 메시지들 거래 기록들을 딴 블록들도 많이 아는 게 좋지. 내가 이렇게 훔치고 몰래 들고 있는 이런 인센티브는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채굴에 이제 불리해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설명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블록 내용은 어떻게 된다? 여러 2,000개의 그 거래 기록들은 서로 피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서로 차곡차곡 담고 있다가 1메가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때 난스를 막 연락에 계산하는 거죠. 그게 한 1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만약. 그럼 난스를 이제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이건 블록 제로가 블록 원인데 처음 블록에 이 난스도 당시에 낙검을 사타지고 계산을 했고요. 그것을 다 더한 걸 해쉬한 거를 그 다음번에 블록에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엮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블록 체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블록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전 블록의 해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네시스 블록 빼고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예, 이전 블록의 해시라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이전 블록의 해시. 이전 블록의 해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전 블록의 해시.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16준에서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블록체인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서의 난스를 계산하고 그 전체 블록의 해시
계산해 그거를 어 다음 블럭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 안에도 넣고 그건 안 넣나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더 거래 기록을 넣고 또 난스를 계산해서 이것의 해쉬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해쉬라는 개념은 없죠. 나의 해쉬는 없고 이거 이제 머클루트도 일종의 해쉬인데 이건 나중에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니까 이 거래 기록을 누가 변조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 온리 요거 또 하나 써놓는 게 낫겠다. 근데 블록체인은 일단 딜리트가 안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퍼블릭 퍼머넌트 어펜드 온리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건 결국은 퍼블릭 저 빨간 거로 쓸게요. 예. 퍼블릭 퍼머넌트 블록체인이랑 결국 계속 퍼블릭하다는 거 뭐야? 아까 거래 기록이 다 보인다 그랬죠. 예, 프라이빗이 아니에요. 그다음 퍼머넌트. 예.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다음 어펜드 온리. 퍼머넌트란 말은 꼭 맞진 않아요, 지금. 어펜드 온리. 뭐야? 어펜드는 딜리트도 안 되고 모디파이도 안 되는 거예요. 어펜드만 돼. 추가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산된. 왜 분산돼 있어요? 여기에 다 분산돼 있죠. 근데 뭐야? 좀 중복되죠. 예.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블록 100에 대해서 샤256이 해시값의 앞자리 40비트가 0이 되는 그 난스를 찾는 거. 그 난스. 예. 이, 이 블록을 만들었는데 얘 그리고 여기에 40비트 엄청나게 힘들겠죠 이게.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일로드라는 말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거래 기록이 다 들어가는 게 페일로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클루트가 나오는 머클루트. 머클루트는 뭐냐면 그것도 아주 신박한 건데 머클루트는 머클루트 먼저 설명할까? 예, 여기 지금 머클루트가 이어 나왔으니까 제가 동그라미 여기 딱 써놨으니까 머클루트 설명할게요. 여기 있구나. 이 슬라이드를 위치를 바꿀게요.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순서로 해야지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다른 걸 또 설명을 먼저 하게 돼요. 이 머클 루트가 뭐냐면 이거 머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특허도 내고 했던 건데 지금 거래 기록 몇 개 들어간다고요? 한 블락에 2,000개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요게 2,000개예요. 지금 현재 7개를 예를 들게요. 원래는 2,000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게 야구나 그 토너먼트 축구 같은 거 하는 것처럼 토너먼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와 두 번째 거래를 붙여서 해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TX1, TX2에 거래를 붙인 해쉬예요. 그 다음에 3와 4를 붙여서 해쉬를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해쉬끼리는요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해쉬와 해쉬를 붙여서 이 해쉬와 해쉬를 붙여서 또 해쉬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해쉬와 이 해쉬를 붙여서 또 하나의 해쉬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2000개 해쉬를 딱 만들면 자기와 똑같은 크기를 갖는 해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비우면 어떻게 하냐면 얘랑 그냥 똑같은 걸 해요. 이렇게 해서 2000개를 이렇게 두 개의 해쉬, 두 개를 합친 거 해쉬, 두 개 합친 거 해쉬, 그들의 또 해쉬, 또 이들의 해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에 하나라도 바뀌면 이 해쉬 값이 마지막 해쉬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건드리지를 못하게 만든 거죠. 머클이라는 머리가 엄청 좋죠. 예. 이게 머클 해쉬예요. 머클 루트 해쉬. 그거 못해요. 한 블럭에서 어떤 메시지가 절대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게 머클 루트 해쉬고, 블록체인 전체가 빼도 박도 못하게 오직 업, 어펜드만 가능하게 하는 그 원리는 해쉬를 자기 해쉬를 다음 해쉬 바로 전 블럭의 해쉬를 이 블럭에도 쓰게 만들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아니라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펜드라는 거는 박는 거고, 뺀다는 건 딜리트. 빼도 박도. 제가 요즘 만약 이걸 쓰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박기만 하지 빼거나 고치지 못하게. 빼도 박도가 아니라, 그죠? 빼도 박도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박기만 하지 빼거나 고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에요. 그 원리는 이런 해쉬 같은 거, 머클루트 해쉬와 이 두 가지를 써가지고 그런 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채굴은 또 난스를 계산하는 게 해쉬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참 해쉬라는 걸 참 많이 쓰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를 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거고요. 페이로드란 말은 뭐 이것도 제가 한번 써드리는 게 낫죠. 그죠? 이게 처음 하면 다 말이 어렵잖아요. 별거 아닌데 왜 페이로드란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결제한 걸 올렸다는 얘기인가? 예, 그냥 결제 기록 전부를 예, 결제 기록이라기보다 결제 메시지인데 사실은 전부를 의미하는 게 이제 페이로드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그 정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래는 무조건 코인베이스 거래라는 건 뭐냐면 채굴 거래를 의미해요. 그럼 또 어디에 처음 얘기했나? 예, 여기 처음 나오니까 자, 코인베이스 거래 채굴을 아까 얘기했죠. 써놨어요. 코인베이스 거래라는 건 첫 번째 채굴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굴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넣게 하는 거죠, 돈을. 예, 지금 그거 하려고 채굴하는 거잖아요. 참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 비트코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예. 그리고 입력값은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그다음에 예, 요거를 보면 어떤 이체 요청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준다 하는 메시지를 어떤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다가 주변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또 이 메시지를 또 옆에도 알려주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각 블럭들이 각 노드들이 그 일을 한다 그랬죠. 예.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는 게 좋겠네. 제가 빠른 시간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요거 전에 비밀키 대칭키 암호화 방식 먼저 한번 공부하죠. 대칭키 암호화 방식 이거는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데서 하나의 대칭키를 사용합니다. 대칭키를 사용. 그리고 그 대칭키는 수신자와 송진자 사이에 비밀키로서 공유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디지털 암호화 기초를 여기서 했는데 순서가 여기서 예. 디지털 암호화 기초를 한번 합시다. 이 디지털 암호화도 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참 알면 재밌는데 우리가 보안에 여러 요소가 있어요. 많은 경우 이제 기밀성, 예. 어떤 제3자가 보지 않아야 된다. 예. 근데 엽서는 예외 아니죠. 엽서 엽서는 기밀성이 없죠. 기밀성이 북한 기밀성 말고 엽서는 기밀성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통신이 기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결성은 뭐냐면 누가 변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고 변조되었으면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결성이에요.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 수신자 인증은 뭐냐면 원하는 수신자만 볼 수 있어야 한다. 송신자 인증은 송신자 어떤 메시지를 그 송신자가 보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다음에 구인 방지는 뭐냐면 추후에 거래를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용성이라는 건 많은 이제 그 해커들이 어떤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가용성의 문제죠. 예, 선관위 사이트를 뭐 다운시켜 버리는 거. 뭐 이런 일들 농협은행 사이트를 다운시켜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용성 공격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익명성은 또 어떤 경우는 또 익명성이 있는 어떤 통신을 해야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보안이 하고자 하는 여러 그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송진자 A와 수신자 B 사이에서 메시지 M을 전송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밀성과 무결성과 송진자 인증과 수신자 인증을 모두 달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게 비밀키 암호화 방식 또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암호하고 복호하는 데서 하나의 대칭키를 써요. 암호할 때 모두 하나의 대칭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 대칭키 또는 비밀키. 대칭키란 말은 비밀키란 말과 같아요. 영어로는
비밀키는 시크릿 키라고 합니다. 네, 시크릿 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당사들 한 쌍마다 비밀키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와 복호화가 공개키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 복호하는 데 이걸 씁니다. 그리고 특히 기밀성에 쓰는 거죠. confidentiality. 여러분들 이 암호문을 한번 해독해 보세요. J 스페이스 MPWFV. 이 암호문은 사실은 뭐냐면 I love you예요. I love. 썼다 지울게요. I love you예요. You.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암호화한 거예요? 한 칸씩 밀었었죠. I를 J로, L을 M으로, O를 P로 이런 식으로. 그럼 I love you라는 원래 문장을 암호화할 때 하나씩 플러스 1로 알파벳을 밀렸었고요. 복호할 때는 마이너스 1로 하면 되잖아요. 결국 복호하고 암호하는데 이 복호하라는 말은 뭐냐면 암호를 푸는 거예요. 암호를 푸는 거. 암호를 푸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디크립션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예, 암호화는 이제 인크립션. 그래서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메시지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된 그 비밀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메시지를 암호화를 하고요. 그 메시지를 암호화한 키는 작거든요. 메시지는 길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효율적으로 이게 효율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칭키 방식. 근데 키에는 이제 공개키를 쓰는 거예요. 공개키는 뭐냐면 비대칭키를 쓰는데 어떤 하나의 주체에게 한 사람에게 키상 여러분들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제 퍼블릭 키, 개인 키는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 공개 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고 개인 키는 철저하게 비공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대칭적인 게 있어요. 공개 키로 암호화한 것은 어떤 그거 한 쌍이 개인 키로만 복구할 수 있고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은 그거 한 쌍이 공개 키로만 복구할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 공개 키를 안다고 해서 그거 한 쌍의 개인 키를 의미 있는 시간 내에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가정하에서 비대칭 키와 공개 키 암호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송수신자는 자신의 공개키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송수신자들과 안전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참 암호학자들이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비밀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해요. 아까 대칭키 암호화는 효율적이어서 여기 뭐라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는 복구하는 사용.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비밀키를 암호화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비트코인에서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 어떤 메시지를 나의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 공개 키로 풀 수 있고 어떤 메시지를 공개 키로 암호화하면 개인 키가 있어야 푸는 거예요. 공개 키는 모든 사람에 공개되고 개인 키는 철저하게 비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키로 암호한 것은 어떤 것은 그 한 쌍의 공개 키로만 복구할 수 있고 공개 키로 암호한 것은 그 한 쌍의 개인 키로만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더 얘기하면 어떤 메시지를 비밀키로 암호하고 그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암호화된 메시지와 암호화된 비밀키를 수신자에게 보내면 기밀성과 수신자 인증이 완성되고
어떤 메시지를 비밀키로 암호화하고 그 비밀키를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암호화된 메시지와 암호화된 비밀키를 수신자에게 보내면 기밀성과 송신자의 인증이 완성된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설명을.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결국 비트코인에서 코인의 저장이란 코인의 거래 기록을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서 어떤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 지갑에 어떤 코인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송신자가 나에게 코인을 지불했다는 기록을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하고 나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그 기록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록을 나의 개인 키로 풀어낼 수 있을 때만 비로소 나는 그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코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그 코인을 어떤 수준에 보낸다는 기록을 나의 개인 키로 암호하고 그 수준의 공기로 암호해서 그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행위이다. 이해되세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당신이 비트코인이 채굴이 완료되는 2140년 뭐 4월이나 아까 5월 7일 5월7일 제 생일인데 제가 이걸 볼 수는 없겠죠. 전 죽었을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들 살아 계실 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풀 로드로 참여하는 컴퓨터를 장만하려면 어느 정도의 하드 스킬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한지 계산하시오. 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채굴이 다 완료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풀 노드들은 더 이상 이 블록체인 참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예, 다 채굴이 완료되면 또 거래 수수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 5월 뭐 11일, 오늘은 5월 18일까지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2022년으로 하죠. 그래야 좀 쉽지. 2022년 뭐 5월 며칠, 5월 1일까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블록 하나에 평균 2,000에서 3,000개의 트랜잭션이 담긴다고 한다. 평균 2,500개가 담긴다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초당 4개의 트랜잭션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왜? 10분에 2,500개니까 10분이면 600초잖아요. 600초가 2,500개니까 초당 4개밖에 트랜잭션 처리 안 근데 왜 거래소에서는 그러냐? 아까 이제 말씀했죠. 그다음에 첫 블록에서 21만 개 블록까지 왜 채굴 보상금이 왜 50비트코인으로 설정된 거냐? 이거는 음, 반대로 생각해야 돼. 21만 개씩 해서 결국 100개가 나오게 만들려면 처음에 50개로 출발해야 되는 거지. 2100만 개를 만들려면. 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다 시험 문제로 다 푼 내용입니다. 예. 머클트리에 8개의 트랜잭션이 있고 그 두 트랜잭션을 합해서 이렇게 해시를 구한 4개가 다음과 같다 하자. 루트 노드의 최종 해시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할 수 있고요. 요런 내용은 비트코인 요거는 나중에 하죠. 요거는 뺄게요. 이런 어떤 빼기로 하고 기술적인 것만 오늘 강의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메시지의 해시 값을 구하고 그것을 통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해서 메시지와 암호화된 해시를 보내면 그 메시지는 엽서와 같이 누구나 보는 메시지가 돼서 기밀성은 없는 통신이 됐지만 수신자는 그 메시지의 해시를 함수를 돌려보고 암호화된 해시를 통신자의 공개 키로 복구하여서 그들을 비교해서 같으면 지금 보고 있는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은 메시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송신자의 공개 키로 의미 있는 복구가 된다고 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송신자 정말 보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 결국 해시는 무결성과 송신자 인증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이 메시지의 해시를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한 걸 뭐라고 하냐? 전자서명이라고. 전자서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뭐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손으로 사인하는 걸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암호학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시그너처라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의 해시를 그 사람의 개인 키로 암호한 것이에요.
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죠, 사실은.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짝 알려드리면 이게 좀 디지털 암호학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인인증서라는 것도 뭐냐? 예, 송신자의 공개키와 관련 개인 참조 정보 덩어리를 공인인증관의 개인키로 그 해시를 암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뭐 이런 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은행이나 이런 거 발급받을 때 그때 공인인증기관의 서버에서 그 개인키가 작동돼요. 그래서 이 공인인증기관은요 그 개인키를 그 보관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지나 모르겠다. 이 공인인증기관이 그 개인키가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개인키 저장 규정, 보관 규정. 이거 뭐야, 그죠? 예. 그래서 뭐 콘크리트 벽에다가 뭐 집어넣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인터넷에 있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특별히 인터넷에 나오진 않나 보네요. 예. 몇십 센치의 예. 이거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로 축제되어 있거나, 그죠?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한번 보는 건데, 전자서명 인증 업무 지침. 예, 이런 걸 해보면 이 콘크리트, 예, 외벽 재질은 벽돌 또는 철근 콘크리트 축조되어 있거나 이렇게 아예 정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인인증기관의 개인키라는 말도 이게 살짝 썼지만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 아주 잘 저장되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어, 알기 쉽게 강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